안녕하십니까. 생생경제 이상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재정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신시스의 시카고 브랜치 대표인 오렌송님을 모시고 재정상담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재정상담을 해서 또 얻어지는 최종적인 이제 결과라고 할까요? 또 이제 목적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부분이 그 이제 무엇이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네, 그것도 이제 역시 그 재정 상담하면 자꾸 그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정 상담의 결과 혹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할 것이냐, 저축입니다. 예, 저축을 하자. 투자 크게 얘기해서 투자를 하자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만은. 투자와 저축은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고, 결국은 저축하자는 데 있어요. 평소에 생활비에서 조금 떼어내서 저축하자. 이상돈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저축을 가장 잘하는 민족이 어떤 민족일까요? 유태인?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은 아마 그걸 배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에서. 네. 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또 예. 어른들로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아주 그 저축의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의심 없이 그런 것이 삶의 어떤 방식으로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에 대한 개념 중에 하나가 수입의 100%를 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입의 80%만 수입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면 20%는 아예 수입이 아닌 거예요. 그 20%는 항상 유태인들은 씨앗머니다. 종잣돈. 한국말로 하면 종잣돈. 시드머니로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해요. 그것을 가지고 투자를 하든 그것을 주머니에 놓든 저축을 하든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20%를 남겨놓는답니다. 근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우리 한인들은 열심히 일하죠. 새벽부터 그냥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 수입을 얻었다. 그러면은 100%를 다 써요. 그럼 항상 없어요. 남은 게 없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20%를 씨앗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먹지 않고 그것을 심는단 말이에요. 매년, 매달 혹은 매년 차곡차곡 심는다면 그게 횟수가 거듭다면 그게 씨앗이니까 그것을 통해서 뭔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심지 않는다면 100%를 다 써버렸어요. 쓸 때는 좋지만 정작 우리가 100% 수입이 생기지 않을 시점에서 보면 아무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의 저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나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순전히 교육에 의해서 그것이 습관화되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재정의 원리는 이렇구나라고 알았어요. 알은 것을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됐어요. 습관처럼 그것을 계속 행동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삶의 방식이 된 거예요. 유태인들이 구두쇠라고 그러잖아요. 네. 수전노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그렇게 돈에 대해서 아끼고 하는 것은 그게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뭐 머리로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마음속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아끼고 절약하고 또 그분들은 이렇게 쓸 때 되면요 엄청난 돈을 써요. 깜짝 놀랄 돈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돈을 어떻게 벌 줄도 알고 어떻게 관리할 줄도 알아서 결국에는 어디에 어떤 때 적절하게 얼마만큼 쓸 줄 아느냐 거기까지 삶의 방식이 진화됐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예.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재정의 목적이 저축이라고 한다면 그 저축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도 이제는 이 재정에 대해서 생각도 좀 바꾸고 습관도 바꾼다면 우리의 삶의 방식까지도 우리가 바뀌지 않겠느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제가 지금 오늘 재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또 교육일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민자와 우리 1.5세, 2세들까지 좀 이런 그 교육이 되어서 우리도 정말 우리가 동방의 유태인이라고 불려지는데 그렇죠. 왜 우리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도 다시 정말
더 멋진 미래를 위해서 새롭게 도약할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결국 이제 습관을 바꾸어서 또 이제 그것으로 삶의 형식 자체를 이제 바꾸자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재정 상담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재정의 원리, 그 또 핵심,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축을 하겠다고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막막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디에 그렇죠. 어떻게 저축해야 되는지. 근데 그것은 그 재정의 원리를 잘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잠깐 동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가 설명해드리는 이 재정의 아주 기본적인 원리, 상식적인 수준이 어떻게 보면 아마 알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세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만 이게 다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정리를 해드린다면 아 이렇게 저축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공감을 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지금 스크린에 나갈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100불이든 200불이든 500불이든 1000불이든 돈이 내가 좀 남아서 저축을 하겠다. 혹은 내가 남겨서 저축을 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자입니다. 예. 내가 안 쓴 돈 500불을 매달 꼬박꼬박 저축을 해가지고 1년 후에 그것이 6,000불이 될 텐데 1년 후에 그냥 6,000불을 내가 그대로 가져오면 그것은 저축이 아니에요. 이자가 붙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자 몇 퍼센트를 받느냐가 중요한데 사실은 몇 퍼센트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떤 종류의 이자인가 그것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자가 있다는 것도 아주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랄 때 다 배웠고 또 여기 제가 1.5세 아이들 학생들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배웠대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자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에서부터 제가 좀 설명을 해볼 텐데 이자는 단리 이자가 있고 복리 이자가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영어로 simple interest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예를 들어서 10,000불에 대해서 8% 이자를 준다. 그러면은 항상 원금이 10,000불이에요. 그리고 항상 이자는 그것의 8%인 800불이 꼬박꼬박 붙는 방식. 그러니까 정해진 원금의 정해진 퍼센티지가 정해진 날짜에 이렇게 꼬박꼬박 붙는 것이 단리 이자입니다. simple interest. 그런데 복리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그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원금이 자꾸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10,000불이라는 원금이 처음에 있었는데 8% 이자를 복리이자가 붙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800불이라는 이자가 붙지만 그 다음번에는 10,000불이라는 원금에 800불이라는 이자가 붙어서 1,800불이 새로운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원금에 이제 8%가 붙는 방식이 복리 이자예요. 예. 근데 처음에는 이게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세월이 조금 지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야 되나요? 그거는 이제 그 오래 흐를수록 더 좋거든요. 예. 여기 스크린에 보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5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10,000불로 시작한 그 돈이 50,000불이 돼요. 단리 이자를 받았을 경우. 그런데 똑같이 50년이 흘렀는데 복리 이자가 계산됐다. 그럼 그것이 거의 50만 불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50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긴 세월인데 엄청나게 뿌는 것이 복리 이자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사기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질문 많이 받아요, 제가. 예. 근데 이것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고요. 지금도 미국의 여러 재정 컴퍼니들이 지금 현재도 지급하고 있는 이자가 복리 이자예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자를 내고 있는 그것이 많은 경우가 복리 이자를 내고 있어요. 우리가 받을 때는 단리 이자로 많이 받으면서 낼 때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복리 이자를 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제일 쉽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는 것이 크레딧 카드입니다. 크레딧 카드 빚을 지면 그거 복리 이자를 내셔야 돼요. 예. 다음 스크린에 보시면 이 복리 이자가 얼마나 빠르게 불어나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72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72라는 숫자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자율로 나누어요. 그러면 무슨 숫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불어나 가지고 2배가 되는 횟수를 의미해요. 여기 지금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4% 이자 복리 이자다. 그러면은 72 나누기 4 하면은 18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그 18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매 18year마다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일 왼쪽에 박스에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34살에 내가 은행에다가 10,000불을 집어넣어 놨어요. 그런데 어느 은행에 나한테 4% 복리이자를 준다. 이상돈 선생님 4% 복리이자 주는 이자 은행 없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렇죠. 거의 없죠. 그런데 어느 은행에선가 4% 복리이자를 준다. 그러면 18year 이후에는 내가 10,000불이라는 돈을 34살에 넣어놓고 18year가 지나면 아무것도 내가 하지 않고 거기다 더 이상 무엇을 저축하지 않아도 복리 이자만 받아서 그게 18year 후에는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52살 때 저게 20,000불이 된다는 얘기고 그렇죠. 또 70살 때 40,000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저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우리 보면 저게 복리 8%라고 하면 예. 72 나누기 8 하면은 8, 9, 70이잖아요. 10년이죠. 예. 그럼 9년마다 한 번씩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저게 더블링 이어니까. 그럼 똑같이 34살에 내가 10,000불이 있어서 은행에 집어넣는데 그 은행이 정말 너무너무 좋은 은행이어서 나한테 복리 8% 이자를 준다. 그러면 9년마다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살이 되면 저기 20,000불, 또 9년 후에는 40,000불, 또 9년 후에는 80,000불, 또 9년에는 160,000불. 이렇게 2배가 되는 개념이 바로 복리의 개념이에요. 복리 이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리 이자를 굉장히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이용을 당해요. 아까 제가 크레딧 카드 말씀드렸잖아요. 예. 크레딧 카드에 일반적으로 가정마다 한 2개, 3개, 심지어는 뭐 5개, 7개 가지신 분도 그렇죠. 제가 봤는데 평균 크레딧 카드 이자율이 12%에서 14%입니다. 근데 그것이 복리라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기 아까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볼까요? 8% 어떤 크레딧 카드 회사가 8% 이자를 나한테 청구하면서 내가 34살 때 저 그림이 있는 것처럼 34살 때 10,000불 빚졌다. 예. 그러면 10,000불 갚기가 쉽지 않거든요. 미니멈 페이를 한다든가 먼틀리 페이를 하는데 저거 그렇게 쉽게 갚을 수가 없어요. 밀리다 보면. 예. 그럼 제가 거꾸로 34살 때 내가 어떤 크레딧 카드에 10,000불을 빚졌다. 그러면은 그것을 페이 오프를 하지 않고 조금씩 갚아 나간다고 하면 저게 매 9년마다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그 2배가 된다. 2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얘기예요. 빚이.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저 맨 오른쪽에 나온 박스의 저런 순서대로 내 빚이 더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리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복리가 나를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복리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많은 한인들 재정상을 할 때 보니까 40 중반에 이렇게 보면은 특히 가장 많은 경우가 크레딧 카드입니다. 그다음에 자동차 그 페이먼 무슨 론 뭐 비즈니스 론 이게 다 이제 거의 대부분 복리인데 자동차 페이먼트. 네. 그래서 저거를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 눈덩이처럼 불어 있어요. 학자금융자는 어디에서 가나요? 각자금융자도 내가 론을 해가지고 한 것은 거의 대부분 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많은 경우가 클라이언트인 소비자의 나의 동의 없이 그게 원래부터 복리 이자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리로 이자를 내고 있었죠. 근데 그것을 빨리빨리 내지 못하면 저런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복리로 피해를 봤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제가 지금 그 재정의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원리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이자거든요. 그러면 맨 오른쪽에 있는 박스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재정의 원리 첫 번째인 이자, 복리 이자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도 유태인처럼 저 복리 이자를 이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이 미국 안에도 저런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컴퍼니들이 많이 있어요. 상품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복리 이자인지도 모르고 어디에서 그런 복리 이자 혜택을 받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있는데 내가 모르기 때문에 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복리라는 게 있구나. 저게 잘못된 게 아니고 모든 법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사실 좀 아셨으면 좋겠고 알매 그치지 않고 이것을 그럼 내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 그런 면에서 상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로 세금에 관한 것입니다. 세금은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세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그렇죠. 사도 세금 내야 되고 물건을 팔아도 세금 내야 되고 그죠? 기프트를 받아도 세금을 내야 되고요. 물론 한도가 있습니다만은 또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이자를 받아도 세금을 내야 돼요. 심지어는 재산이 많은 경우는 사망해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세금이에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금은 특히 이자 소득에 대한 세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리를 이용해서 2, 30년 동안 돈을 불려놨다. 그러면은 정부가 그 돈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세금 내라고 합니다. 예. 이자로 얻어진 이 돈도 사실은 당신의 인컴에 속하니 거기에 대한 세금을 내라. 그래서 캐피털 게인 텍스다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것이 뭐냐면 세금을 내는 방식이 여기 스크린에 보이는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자로 된 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매년 바로바로 내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은퇴할 때까지 유예시켜 놓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텍스 레이더라 여기 이제 중간에 있는 것처럼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은행 세이빙 구자에 넣어놨다거나 CD에 묶어놨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거기에 이자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텍스를 바로바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는 방식이 tax now다.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은행에다 이제 저축하시는 거 텍스 알고 내셔야 계시는데, 돼요. 텍스를 그럼 매년 네. 냅니까? 그거? 매년 거기 내죠? 이자 소득이 생기면 예. 은행이 그 1099으로 보고해야 돼요. 예, 이자 소득에 그렇죠. 대해서. 예. 예. 근데 그런 게 싫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또 마련한 그 텍스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저기 가로 안에 보이는 것처럼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다 그래가지고 저거는 은퇴구자입니다. 그렇죠. 은퇴구자, 또 연금,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401k, 401k 이런 것들이 텍스를 연기시켜 놨어요.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59.5세까지 이자가 불어나는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자 소득에 대해서 텍스를 걷지는 않아요. 유예시켜 놨어요. 예. 그래서 59.5세부터 내가 그 불어난 그 돈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때 텍스를 정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돈을 불려내는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첫 번째보다는 중간 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그러면 요 부분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쪽으로 꼭 준비해야 은퇴라고 되나요? 할 수는 없고요. 이게 그 우리가 그냥 통칭해서 은퇴구자다. 여기 IRA도 은퇴구자고 어누이티 저거 연금입니다. 연금도 은퇴할 때 많이 쓰시는 거고 401k도 직장인들이 은퇴하거나 아니면 그 직장을 퇴사할 때 사용하는 거니까 예. 이제 롱텀으로 우리가 가장 롱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은퇴니까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통칭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 안에 있는 돈을 내가 원하는 때 찾을 수 있어요. 물론 너무 일찍 찾게 되면은 뭐 페널티를 낼 때도 있고 또 예. 텍스를 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통칭해서 이제 그렇게 저런 방법 사용하기도 합니다. 텍스 혜택 때문에. 예. 근데 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 저기 보면은 텍스 어드밴티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저기에 저 항목에 있는 그 방법들은 텍스를 아예 안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 또 그래요? 그런 게 어딨냐고 또 반문을 그렇죠. 하세요. 또 뭐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법으로 정해놓은 그런 어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아예 내가 이것을 롱텀으로 복리 이자를 받으면서 이자를 많이 불려서 그 재산이 많이 증식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을 때 아예 텍스를 내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저기 영어로 써 이제 텍스 프리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 예를 들면 가로 안에 Roth라고 되어 있죠. Roth IRA라든가 Roth 401k라든가 또는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라든가 예. 아니면 시정부나 주정부에서 발행한 반드라든가 혹은 이제 우리가 쉽게 529 플랜이다 해가지고 젊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자금 마련해 주는 그런 플랜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나중에 찾을 때 텍스 자체를 내지 않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이런 거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제가 이제 그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의 경우에 그 많은 분들이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리뷰해드리면서 물어보면 이게 텍스가 없다는 것 자체를 모르세요. 그래서 깜짝깜짝 놀래요. 그러면 저기
은퇴 준비를 위해서는 요 가운데 중간에 네. 설명 tax later 이것도 좋지만은 또 tax advantage가 있는 이 부분이 더 좋을 수 있겠군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아, 재산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예. 어떤 분에게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는 분에게는 중간 이 방법을 쓰는 경우가 더 좋을 수가 있고 예.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텍스를 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좋겠죠. 근데 그렇죠. 반드시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재정 상담을 또 해봐야 돼요. 한번 들여다봐야 돼요. 예. 그 가정의 돈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재정 규모가 어떻게 되고 있고 재정의 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이 어떠냐를 살펴봐야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어떤 것이 이분에게 어울리나 이제 그런 거를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재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복리이자 말씀드렸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지금 텍스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또 우리 한인들이 많이 잘 모르시는 것이 이제 리스크입니다. 리스크. 이게 위험도. 이자를 내가 받는다는 거는 우리 진행자 선생님 잘 아시겠지만 내가 어떤 기관에 내 돈을 맡겼을 때 그 기관이 나한테 이자를 주는 이유는 그 기관이 내 돈을 다 취합해서 리인베스트를 했잖아요. 그죠? 어디에인가 빌려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돈이 딴 데 가서 일을 해가지고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자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내 돈이 가서 일을 잘 못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돌아오는 게 없을 수 그렇죠. 있겠습니다. 예. 그게 위험도예요.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쉬울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돈을 한 달에 100불, 200불, 500불, 1000불 이렇게 막 모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거를 그것을 모은 회사가 꺼내서 주식시장에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시장이 좋으면 내가 이자를 많이 받는 건데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내 원금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리스크예요. 위험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저축을 하든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이 이게 복리가 몇 %냐? 텍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위험한 위험도를 어떻게 설정해 놨느냐예요. 이 그림 보시면 이 그림이 아주 명쾌하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제일 위에 있는 박스는 이게 뭐냐면 은행에다가 우리가 내 돈이 은행에 들어가 있을 때 은행이 가장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베네핏은 안전함에 있습니다. 은행에 들어가 있으면 전쟁이 나지 않는 한 없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자가 굉장히 작아요. 예. 여기 있다시피 0%에서 요즘에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 돈을 저기다 꼬박꼬박 집어넣으면 잃어버리지는 않겠지만 재미는 좀 없을 거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밑에 보시면 그러면 스탁마켓에 들어가면 어떠냐? 스탁마켓은 이제 그림에 있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그런데 문제는 올라가면 좋은데 내려가면 돈을 잃어버리잖아요. 예. 근데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갈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주식시장이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나는 내 원금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 그래서 여기는 개런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저쪽 그 녹색 그 박스를 보면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어카운트들, 여러 상품들을 보면은 이렇게 요 중간 값을 선택해서 개런티를 해놨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이자율을 고정시켜 놨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3%에서 4% 사이에 고정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거는 변경을 못하게.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냐면 만약에 경기가 아주 좋아도 3%, 경기가 아주 나빠도 3%. 그죠? 그러니까 그 중간 값을 선택해 놨단 말이에요. 오케이? 어떤 사람에게는 저게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너무 작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마지막에 있는 거는 뭐냐면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개념인데 인덱스 어카운트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기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으냐면 자,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은 경기가 좋을 때를 의미합니다. 예. 저 빨간 화살표가 평행선을 유지할 때는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네거티브일 때, 이자율이 네거티브일 때는 저 인덱스 어카운트는 그냥 평행선이에요. 그것은 0%라는 거예요. 예. 마이너스가 될 때는 그것을 그냥 보장해 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다가 또 빨간 화살표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자를 주고
또 네 번째 저 평행선으로 됐다는 얘기는 실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돼서 이자율이 마이너스가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이 내려갔을 때는 항상 평행을 유지하도록 만들어 놓은 어카운트가 인덱스 어카운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의 위험도 성향, 그 리스크 텐던시라고 그러는데 나의 그 톨러런스 레벨이라고도 해요.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 경제 용어로는. 그것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하면 돼요. 나는 위험한 거 싫으니까 나는 그냥 은행에 할래요. 그러면 은행을 선택할 수 있고 예. 나는 시간이 많으니까 주식 오르락 내리락 난 좋아합니다. 그럼 이건 선택할 수도 있고 예.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면 원금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고 또 세 번째 뭐 중간값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은 픽스 어카운트에 한 3, 4% 받을 수도 있고 예. 또 네 번째 나는 조금 리스크를 내가 테이크 하면서도 주식시장에 떨어질 때 내가 보장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네 번째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 대략 여기 지금 보면은 네 번째를 선택했을 때 한 그 수익 그 이자율이라 그러나 그 기대할 수 있는 게 한 어느 정도를 이렇게 좀 지금 우리가 주식시장이요 업앤다운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예. 지금부터 시작해서 과거 한 50년, 25년에서 50년까지 이렇게 보면 평균 8%입니다. 예. 주식시장에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평균에서 볼 수 있는 이자 퍼센티지가 8%예요. 인덱스 어카운트도 우리가 평균 8% 정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도 인덱스 프로덕트 이렇게 이자율을 보면은 7.5%, 8.5%까지 왔다 갔다 해요. 예.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 이자율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자들이 다 복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복리를 내가 받으면서 내 돈을 불려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런 리스크를 이제 나중에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가 지금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복리 이자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택스를 내는 방식을 결정해야 된다. 세 번째는 내 돈이 들어가서 어떻게 얘가 진행되고 있느냐 알아야 된다. 위험도만 내가 설정하면 돼요. 요 세 가지만 알아도 내가 그러면 나 20살 나는 30살이니까 내가 한 달에 용돈에서 생활비에서 200불 떼가지고 뭘 하겠다. 그러면 이자 어떻게 할까? 택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나는 위험도를 얼마나 설정할까? 그것만 결정하면 돼요. 예. 저는 오늘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 재정의 원리 이런 재정의 원리를 적용시킨 것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상품들로 나와 있지요. 예. 많은 그 소비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면서 이 회사 좋은 회사예요? 혹은 이 상품 좋은 상품이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상품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상품은 선생님하고는 안 맞습니다. 예. 그런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회사가 나쁜 것이 아니고 또는 상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분이 원했던 그 재정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이게 제대로 설정이 되었느냐. 이분의 재정 규모와 이분이 생각하는 재정의 골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툴이 제대로 된 툴이냐. 그것이 문제이지 좋은 회사냐 나쁜 회사냐 좋은 상품이 나쁜 상품이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그 재정 회사들은 검증된 회사들입니다. 예. 특히 인슈런스 컴퍼니들을 많이 쓰는데 인슈런스 컴퍼니들이 최소 50년 이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다 좋아요. 상품도 그 상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참 잘 만들었어요. 예.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느냐. 이렇게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사람에게 여기 픽스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고. 그죠? 그 개런티를 원하는 손님에게 이런 스탁마켓에 들어가는 상품을 설정해 놓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설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복리이자와 텍스와 이 위험도만 잘 고려한다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지금 50불이 됐든지 100불이 됐든지 저축을 할 수 있겠느냐. 그 저축을 해서 내가 어떻게 비상금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 비상금이 모여서 어떻게 내가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목돈을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돈, 시드머니로 큰 돈을 만들어냅니다.
큰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이 아주 기본적인 재정의 원리를 잘 혼합해가지고 적용을 하면 우리도 유태인들처럼 작은 돈을 여러 번 모아서 그 대신 이제 시간을 좀 길게 가져서 그러면 그게 큰 돈이 돼요. 물론 큰 돈을 가지고도 더 큰 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돈 가지고도 얼마든지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재정의 원리를 잘 안다면.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그것이 이 상품을 구입하십시오, 저 상품을 구입하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재정의 원리를 내가 이해를 한다면 아 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겠구나. 아 나는 이런 목적을 향해서 나가야겠구나. 그런 것은 이제 스스로 알게 돼요. 저는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너무 많은 세월을 허송세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원리를 알고 나서부터 제일 먼저 한 일이 우리 둘 애들 앉혀놓고 3주 동안 제가 재정에 대해서 강의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에게 지금은 아빠 엄마가 해주지만 저금을 시작하게 하고 이어 50불 100불 저 50불 100불을 시작했거든요. 요 돈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부터 저금을 하는데 이렇게 저금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제가 3주에 걸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저금하고 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를 종합적으로 제가 들어보니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중요한데 첫 번째 이제 그 금리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텍스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거냐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그 난리지를 이제 쉐어한 다음에 결국 이제 미국에서 또 저축할 수 있는 아니면 또 은퇴 플랜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이 네 군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은행하고 주식시장, 그다음에 이제 인슈런스 컴퍼니,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캐시로다가 저축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런 저축이 안 되죠. 그거. 캐시로 저축하는 거는 저축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렇죠. 캐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가 100불이라는 돈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1년 후에 그게 100불이 아니에요. 97불 정도 됩니다. 왜냐면 항상 매년 3% 정도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나아요. 캐시 100불이라도 가지고 안 쓰고 모아놓는 거는 낫지만 기왕에 내가 100불이라는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을 거면 이제 이런 재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거예요. 캐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재정의 원리를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재정상담의 원리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